오늘 그 합격자 최종 발표 나와가지고 최종 합격자가 16,000 몇백 명 나왔네요. 엄청난 거죠. 16,000 몇백 명이면. 그다음에 1차만 합격한 사람이 29,000 몇백 명이고 1, 2차 통째로 합격한 사람이 6,000 몇 명이고 통째로 합격한 사람도 꽤 나왔어. 6,000 몇백 명 나왔으니까. 예? 접수는 의미가 없어요. 23만 명 접수했는데 시험장 안 간 사람이 엄청 많아요. 실제 시험장 가는 응시자는 한 60%밖에 안 돼요. 10명 중에 4명, 5명은 시험장도 안 간다는 거예요. 접수는 의미가 없어요. 그 다음에 공부 안 하고 야매로 간 사람들이 또 한 20, 30% 돼요.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죠. 인터넷에서 접수하면 되니까. 예를 들어서 부인이 중개사 공부하는데 남편이 옆에서 보다가 나도 같이 접수 한번 해봐. 이런 사람들이 많아요. 공부 안 하는 사람 이 사람도 열외고 실질 경쟁률은 2대1밖에 안 돼요. 2대1밖에 안 된다고 실질 경쟁률은. 나머지는 허수고. 그러니까 뭐 말만 뭐 20만 명 했죠. 그건 엉터리고. 그거는 본 떨어진 사람 자기 위한 삼은 거지. 실질 경쟁률 학원에서 정상적으로 공부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끼리 이제 경쟁하면 2대1밖에 안 돼요. 2대1밖에. 예? 예. 뭐가요? 학원 합격률은 거의 50%가 돼요. 학원 다닌 사람들 거의 다 1차라도 다 붙었어요. 1, 2차 동차 합격한 사람도 여러 명 됐고 그 다음 그 대신 2차만 본 사람이 좀 떨어진 사람이 많아요. 공부를 열심히 안 하니까. 네, 그렇죠. 1차 동차 붙은 사람 왜냐면 중간에 포기를 해보니까 1차만 한다고. 동차로 해도 능히 합격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옛날에는 1차 동차 합격자가 많았는데 최근에 돌아서 이건 뭐 경제개발 5개년 계획도 아닌데 예? 뭐 올해 1차하고 내년에 2차하고 그래요. 좀만 신경 쓰면 1차 동차로 끝내는데 올해 통계 보면 6천 몇 명만 합격했잖아요. 동차로. 예? 1차만 봐가지고 합격했다 해서 그 다음 연도에 2차 붙는다는 보장이 없어요. 옛날에는 95%가 합격을 했어요. 1차 면제받는 사람이. 근데 작년에는 70% 미만, 올해는 59%예요. 1차 기득권자, 1차 전년도 보고 올해 2차만 본 사람들은 합격률 59%밖에 안 된다니까요. 절반이 떨어져요. 예. 이렇게 많이 떨어져. 10명 중에 4명이 떨어진 거예요. 2차만 본 사람들이. 옛날에는 거의 다 합격을 했는데 아마 내년에는 50% 미만으로 떨어지고 이렇게. 그러니까 1, 2차 동차 할 때가 실력도 제일 좋아요. 동차로 안 하는 거는 본인이 게을러서 안 하는 거야. 게을러서. 우리가 볼 때는 시간이 없다. 거짓말이에요. 24시간 48시간 만들어 버리면 돼요. 그 다음에 집중해서 공부하면 되니까 첫날 이야기다시피 하루 10시간 백날 공부에 아무 의미가 없어요. 이거. 집중해서 1시간 공부한 사람이 빨리 합격해요. 집중 안 하고 10시간 내내 뭐 수업시간도 마찬가지고 수업시간 3시간 앉았다 해서 공부도 안 해요. 딴짓 하고 헛생각 해버리면 공부 안 하는 거죠. 이게. 그냥 교실에만 앉아있을 뿐이지. 집중해서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집중해서. 거기에 종물 효과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동그라미 1번에 종물은 주물의 처분에 따른다. 여기 이제 100조 2항인데 아까 무슨 말인지 이제 가르쳐 드렸는데 이 여건에서 중요한 게 지금 358조 주물의 저당권에 설정된 거야. 저당권 효력은 종물에도 당연히 저당권 효력이 미친다. 358조 이게 이제 시험에서 아주 중요한데 무슨 이야기냐? 지금 이의리 갑으로부터 1억 원을 빌리고 이 건물 위에다가 저당권을 설정해 줬다 그 말이야. 그러면 저당권을 이 건물에 미치니까 나중에 변제하면 저당권자는 이 건물 경매 처분 그다음 병이 낙찰을 받았다 그러면 그 매각된 가지고 우선 변제를 받는 거야.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 건물에 여기 이제 보조적으로 종물 예를 들어서 아까 앞에 나온 것처럼 여기가 건물이고 사랑채고 그 앞에 저 보면은 얘 들어있는 거야. 주택과 창고 등이 지금 주물 종물 얘가 들어졌죠. 그럼 이 주택 위에 저당권이 설정이 됐다. 그럼 나중에 창고가 여기에 보조로 지어졌다 그 말이야. 그럼 이게 종물이라 그 말이야. 그러면 저당권 효력이 창고 종물에도 미치냐 그 이야기야. 왜 이게 중요하느냐? 만약에 저당권 효력이 창고 종물에도 효력을 미치게 되면 채무자가 변제하면 저당권자는 여기 종물 창고까지 세트로 경매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따라서 저당권 효력은 주물에만 효력을 미치는 게 아니라 어디에도 효력을 미친다? 종물에도. 따라서 얘가 돈 안 갚으면
저당권자는 뭐까지 경매할 수 있다? 종물인 창고까지. 그럼 낙찰자는 뭐까지 소유권 취득이요? 창고까지. 이런 이야기. 따라서 저당권 효력은 종물에도 효력을 미친다. 358조. 여기가 그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실무상으로도 중요하고.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은 나중에 배우니까 그건 보려놓고, 동그라미 3번은 이따 뒤에서 바로 배울 것이고, 그 다음에 종물 이론 유추 적용. 이게 또 우리 시험에서 그렇게 많이 나오는데, 원래 여기 주물하고 종물은 글자 그대로 다 같이 물건이에요. 주물도 물건이고 종물도 물건이고. 따라서 종물 이론, 종물은 주물의 처분에 따른다. 100조 2항. 요게 이제 종물 이론 그러는데, 요거는 원래 물건과 물건 사이에서 적용되는 이론이라고 말이야. 주물도 물건이고 종물도 물건이니까. 근데 이게 물건하고 권리 사이에서, 권리와 권리 사이에서 물건과 물건이 아닌 경우도 종물 이론이 유추 적용이 되는데, 이와 관련해서 우리 시험에서 그렇게 많이 출제되는 것이, 나머지는 신경 안 써도 되고 나중에 저절로 알게 돼 있으니까, 거기에 마지막에 93년 4월 13일자 판례가 나와 있어요. 토지 임차권이 있는 건물에 대한 저당권은 임차권에도 효력이 미친다. 요게 그렇게 지금 20페이지 넘어갔어요. 집에서 읽고 다니세요. 예? 지금 19페이지에 종물 이론 유추 적용 이렇게 돼 있잖아. 가르친 4번에. 지금 그거 한다고 아까 이야기 해드렸잖아요. 그럼 뒷페이지 넘어가야 될 거 아니에요. 지금 그 뒷페이지의 마지막 구절에 93년 지금 날짜 부르는 게 지금 그 판례 나왔잖아. 1993이 연도예요. 저번에 가르치는 것처럼 413 이게 4월 13일이고, 거기 마지막 구절 그 부분 93년 4월 13일 판례 있잖아요. 그게 그렇게 시험에서 중요하다 그 이야기 하고 있다고 말이야. 이거는 좀 뭘 의미하느냐 그러면은 이런 걸 말하는 거예요. 지금 이 갑이 토지 소유자예요. 이 토지를 갑이 을에게 빌려주었다. 해서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고, 해서 저번 주도 가르친 것처럼 요 임차인이 토지를 사용 수익할 수 있는 권리, 그걸 줄여서 임차권이라고 부른다 그랬죠. 임차권을 가지고 있고, 그러면 이 을 임차인이 토지를 빌려 쓰는 권리, 임차권을 가지고 있으니까 여기 토지 위에다가, 빌린 토지 위에다가 건물을 지었어. 이렇게. 그럼 이 건물은 누구 거냐? 당연히 임차인 소유일 것이고, 문제는 이런 거예요. 이 임차인이 나무 토지 위에 건물을 소유하려면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 임차권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런 임차권 같은 권리를 종물에 비유해서, 이거는 임차권은 권리니까 종된 권리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거. 이 건물을 소유하기 위해서 임차인이 보조적으로 가지고 있는 권리다 그래서 이거를 종된 권리, 종물에 준해서 이렇게 표현한다. 그럼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뭐냐? 그 판례가 지금 임차인이 이 건물은 임차인 거예요. 돈이 필요하니까 A로부터 돈을 빌리면서 이 건물 위에다가 저당권을 설정을 해줬어요. 그러면 당연히 저당권 효력은 건물의 효력을 미치니까 이 차무자가 돈을 안 갚으면 채권자, 저당권자는 건물을 경매 처분할 거라고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뭐냐? 여기 이제 건물이 주물에 해당이 되고, 이걸 소유하기 위해서 임차인이 보조적으로 갖는 권리, 임차권이 종된 권리니까 조금 전에 가르쳐진 358조를 여기에 적용시키면 저당권의 효력은 주물에만 효력을 미치는 것이 아니고 이 저당권은 종물에도 아까 효력을 미친다고 그랬죠. 그러면 동일한 취지로 종된 권리에도 저당권이 효력을 미친다. 이게 93년도 판례. 그러면 이제 결론이 어떻게 되냐? 판례는 지금 여기까지 쓰여있지만 순서를 밟으면 이 차무자가, 임차인이 A한테 돈을 안 갚으면 저당권자는 건물을 경매 신청을 해요. 해서 B가 낙찰을 받게 되면 얘는 건물에 대한 소유권만 취득한 게 아니고 여기 종된 권리, 임차권에도 저당권 효력이 미치니까 임차권도 세트로 누구한테 이전이 되는가? 경락인 이 낙찰자, 이 사람을 매순이라고도 불러요. 나중에 중개사법 시험에 배우겠지만 민사집행법상 경매는 매매 일종으로 봐요. 따라 여러분이 생활에서
주로 들어봤던 경락인 또는 낙찰자 같은 의미죠. 요거를 매수인이라고도 부른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 매수인 당분간은 제가 경락인 매수인 같이 쓸 거예요. 여기 숙달하지 안 됐기 때문에 같은 의미로 받아들여 말이에요. 경매도 매매 일종이니까 낙찰 받는 애를 매수인이라고 부른다고. 따라서 이제 경락인 낙찰자 요 매수인에게 이임차권도 같이 이전이 돼요. 따라서 이 낙찰자 매수인이 이 토지에 대한 임차권도 취득하고 토지 위에 있는 건물에 대한 소유권도 취득한다. 이런 이야기요. 그래서 제가 93년도 4월 13일자 한 줄짜리 판례가 그렇게 중요하고 나머지 거는 신경 안 써도 되고, 그 다음 원물과 과실에서 이 과실한 말에 또 우리 민법 교재에 엄청나게 쏟아져 나오는데, 여기 과실은 물건으로부터 생기는 수익을 우리가 과실 이렇게 이야기해요. 물건으로부터 생기는 수익을 과실이라고 하기 때문에 물건이 아닌 권리로부터 생기는 수익은 과실이 아니라고 말이에요. 가로 열고 닫고 예를 들었는데, 우리가 주식을 삼성전자 주식을 가지고 있다. 그럼 나중에 배당을 받아요. 그 배당금 같은 것은 과실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왜냐? 주식은 권리예요. 주주로서 갖는 권리, 그 권리 대가로 받는 것이 배당금이고, 또는 특허권의 사용료, 이것도 물건이 아니라 특허권은 권리이기 때문에 물건이 아닌 권리로부터 생기는 수익은 과실이 아니다 그 말. 또는 사람이 일하고 받는 임금 같은 것, 봉급 이런 것도 당연히 과실이 아니고, 사람은 물건이 아니네요. 권리 주체지 객체는 될 수 없다고 이미 저번 주에 전제를 우리가 딱 했고, 따라서 임금과 같은 노동의 대가도 과실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걸 점검을 개념에서 딱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또 교재를 보면 앞으로 이제 민법 교재에서 천연과실, 법정과실 이런 말이 엄청나게 나오는데, 여기에 과실에는 두 종류가 있기 때문에 이런 용어들이 교재에서 엄청나게 나온다. 천연과실, 법정과실. 여기 이제 천연과실은 다시 이야기해요. 종물보다도 더 많이 앞으로 민법 교재 등장하는 용어들이 요 과실이라고 말이에요. 그 천연과실, 법정과실 이런 용어들이 엄청나게 민법 교재 곳곳에 튀어나와요. 따라서 이에 관한 기본적인 것이 정확히 이해가 안 되면 그 다음 거 이해하는데 엄청난 애로사항을 겪어요. 그럼 먼저 천연과실은 뭘 말하냐? 개념은 이제 쏘는 말로 되어 있어요. 거기에 천연과실 개념이 이렇게 돼요. 동그라미 1번에 물건의 용법에서 수취하는 산출물이 천연과실이다 이렇게. 그럼 이 말을 이제 풀게 되면은 원무로 이 수익을 생기게 하는 물건을 원무라고 그러는데, 원무로 경제적 용법에 따라서 수취하는 산출물을 천연과실 이렇게 하죠. 원무로 경제적 용법에 따라 수취하는 산출물, 이 말을 조금 더 알아듣게 풀면 원무를 권리 용도에 따라 사용하면서 수취하는 산출물을 천연과실이라고 한다. 해서 거기에 이를 돕기 위해서 몇 가지 예를 들어놨어요. 과수, 열매, 과일나무는 과일 따는 것이 본래 용도죠. 따라서 거기에 달린 열매는 원물, 여기서는 원물이 과일나무, 과수니까 원무로 경제적 용도에 따라서 열매를 수취하니까 이런 거는 천연과실이에요. 젖소로부터 수취하는 우유 같은 거, 짐승은 물건이에요. 동물 물건이라고 말이야.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 대신 부동산이 아니라 동산이겠죠. 젖소와 같은 짐승, 동물도 물건이다 그 말이에요. 따라 젖소로부터 수취하는 우유 같은 거, 대표적으로 천연과실이고, 가축이 새끼를 낳는다, 소가 송아지를 낳는다, 소도 물건이에요. 이 송아지가 대표적 과실에 해당이 되고, 이런 이야기라 그 말이에요. 또는 토지로부터 수취하는 토사 같은 거, 이런 것도 천연과실에 해당이 돼요. 그런데 주의할 것이 하나가 있다 그 말이에요. 지금 원무로 경제적 용도에 따라 수취하는 산출물이 천연과실이기 때문에 원무로 본래의 용도에 따라 수취하는 것이 천연과실이라고 말이야. 따라서 그 밑에 이제 이의를 독해서 개념을 정확히 파악해서 예를 또 하나 드러났는데, 지금 승마용 말의 새끼 이런 예가 들어졌어요. 그럼 아까 위에서 가축의 새끼 같은 것은 천연과실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말이 망아지를 낳는다, 이런 거는 천연과실이겠지만 지금 같은 말이지만 승마용 말이라고 전제를 했어요. 그러면 승마용 말의 본래 용도는 승마하는 거요.
새끼 낳는 게 용도가 아니고, 따라서 이런 승마용 말의 새끼를 낳는 것은 천연과실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또는 과일나무에 달려있는 열매는 분명히 천연과실이에요. 과일나무는 과일 따는 것이 본래 용도니까. 근데 우리가 감상용으로 화분에다가 감상하기 위해서 토마토를 심어놨다. 요 열매 같은 것은 감상용 토마토로부터 생기는 거기 때문에 원무로 경제적 용도에 따라서 수치하는 산출물하고는 거리가 멀죠. 따라 이런 거는 천연과실 될 수가 없다. 그 다음에 거기다 지금 한자로 이를 되게 역우라고 써놨어요. 요거는 이라는 소를 쟁기라는 소를. 그러면 젖소는 본래 용도가 우유 수치하는 거요. 그러니까 젖소로부터 우유를 수치하게 되면 그 우유는 천연과실이 되겠지만, 쟁기제라는 소, 이라는 소, 역우로부터 우유가 나왔다. 우유가 나올 일도 없겠지만, 이런 거는 역우는 본래 용도가 쟁기제라는 거예요. 우유 수치하는 게 아니고, 따라서 똑같은 우유지만 이런 거는 천연과실이 아니다. 그런 이야기니까 애우라는 소리 아니고, 천연과실의 개념을 정확하게 좀 파악해 두세요. 그 이야기요. 원무로 경제적 용도, 더 알아두기 쉽게 원무를 본래 용도에 따라 사용하면서 수치하는 산출물을 천연과실이라고 한다. 따라서 똑같은 우유지만 젖소로부터 수치하는 우유는 천연과실이 되겠지만, 쟁기질하는 소로부터 수치하는 우유는 천연과실이 아니다. 그런 의미니까 개념 파악 잘해 두세요. 그 이야기예요. 문제는 개념이 파악이 됐으면 이런 천연과실은 누가 소유권을 취득하는가, 누구 것이 됩니까? 이게 중요하다. 그게 동그라미 이번에 쓰는 거예요. 원물로 분류하는 때 누구 권리에 속았느냐, 누구 것이 됩니까? 이게 이제 중요하다는 건데, 우리 민법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천연과실은 원물로부터 분류하는 때 수치할 권리자에게 기속한다. 102조 1항에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다는 거. 이 말을 번역을 하게 되면 수치할 권리자는 결국 쉽게 생각하면 돼요. 갑이 젖소 소유자예요. 갑이 젖소 소유자라고 말해요. 그럼 우유는 누구 거냐 그 이야기요. 당연히 젖소 소유자가 우유도 갖게 되겠죠. 상식이잖아. 갑이 과일나무, 사과나무 소유자다. 그럼 열매 누구 거냐 그 이야기는 거. 갑 거잖아요. 따라서 수치할 권리자는 두말할 것 없이 원무로 소유자이겠죠. 따라서 천연과실은 누구 것이 됩니까? 원무로 소유자가 된다 그 말이에요. 211조 써진 거. 상식적인 이야기죠. 그런데 외가 몇 가지가 있어요. 그게 아주 중요한데 시험에서. 우리 시험에서 중요한 거는 201조 선의 점유자하고, 그 다음 그 밑에 좀 내려가서 359조 저당권자가 외적으로 과실을 수취하는 경우도 있어요. 359조하고, 그 다음 매매 목적물을 인도하지 아니한 매도인 587조하고, 요 세 사람은 우리 시험에서 워낙에 중요해요. 나머지는 신경 안 써도 돼요. 따라서 201조 선의 점유자, 359조 저당권자, 그 다음에 587조 매매 목적물을 인도하지 않은 매도인, 요 세 사람은 아주 중요한데, 원무로 소유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외적으로 천연과실을 수취할 권리자에 해당이 된다. 그래서 요 세 사람은 우리가 앞으로 민법 기본서 가지고 공부할 때 하나를 배워요. 예컨대 201조 선의 점유, 이거 하나 설명하는데 10분 이상의 소비가 돼요. 이해를 해야 되니까. 따라 지금은 이런 걸 가르쳐 주어도 이해를 못해요. 따라서 그 체크만 딱 해놓고 또 이야기해요. 이거는 민법 공부할 때마다 틈틈이 10분 이상 읽으라고 그랬죠. 왜 그랬나? 이런 것 때문에. 거기 선의 점유는 앞으로 민법 기본서에서 10분 이상 소비해서 자세히 배워요. 그런데 그걸 이해한 다음에 이 프린트를 다시 읽어보면 체크해놨던 것이 왜 중요한가 이해할 수 있으니까 10분 이상 읽으라고 신신당부한 거예요. 따라 다시 정리정돈. 천연과실 개념 정확하게 파악하시고, 천연과실은 누구 것이 됩니까? 원무로 소유자가 천연과실을 수취할 권리를 갖는다. 상식적인 이야기고, 대신 소유자는 아니지만 외적으로 몇 사람들이 천연과실을 수취할 권리를 갖는데 그 중에 다음 세 사람이 아주 중요하다. 그 세 사람은 딱 체크만 하고 2단계에서는 개념 파악해두고 원무로 소유자가 천연과실 수취할 권리를 갖는다. 원칙까지만 딱 머릿속에 이해를 해두라는 거예요. 그 다음 법정과실이란 말도 아주 많이 나오는데, 여기 법정과실은 물건의 사용 대가로 받는 금전, 기타
기타의 물건을 법정과실 거래요. 물건의 사용 대가. 예를 들어서 갑이 토지를 을에게 빌려주었다. 그럼 임차인이 토지를 사용한 대가로 뭐를 지불하냐? 사용 대가 차임을 지불해요. 나중에 저 물권법에서 공부를 하겠지만 임차권하고 비슷한 토지를 사용할 권리 중에 지상권한 권리가 있어요. 그러면 지상권자가 토지를 사용하면 땅세 치료를 또 지급을 한다고 말할게요. 그러면 여기 차임이나 치료 같은 것은 이 토지라는 물건의 사용 대가에 해당이 되죠. 이런 것들이 대표적으로 법정과실. 그러니까 앞으로 민법 교재에 법정과실 나오면 이런 차임이나 치료 같은 거 떠올릴 줄 알면 된다는 거. 그 다음에 이어서 금전을 빌려주고 우리가 이자를 받아요. 그럼 이 이자 같은 것도 법정과실에 해당이 되는가? 요게 논란이 되는데 아까 앞에서 금전은 동산, 물건이라고 가르쳐 줬어요. 그러면 이자는 금전이라고는 물건의 사용 대가로 받는 거죠. 이자 같은 것도 법정과실에 해당이 돼요. 따라서 그런 몇 가지 예의 좀 머릿속에 담아두고, 그러면 법정과실이고는 이제 중요한 것이 뭐냐? 이 법정과실은 누가 취득합니까? 이게 중요한데요. 그 밑에 동그라미 2번에 법규가 하나 쓰여 있어요. 수취할 권리 존속기간 일수일로 취득한다 이렇게. 이 말을 이해하면 되니까 뒤에다가 예를 들어놨어요. 그러니까 알지도 못하는 거 쏘는 말로 외우지 말고 웬만하면 이해를 하세요. 이거는 상식적인 이야기예요. 법 공부하는 사람도. 지금 이 건물을 갑이 A에게 임대를 해줬어요. 그러면 이 건물의 사용 대가로 차임을 받을 건데 이런 게 대표적으로 법정과실에 해당이 돼요. 그러면 이 갑이 A에게 임대 준 상태에서 이 건물을 을에게 매각을 했어요. 우리 실생활에서 너무나 빈번하게 볼 수 있는 사안이에요. 그러면 여기 매도인이 종래 소유자였다가 이제 소유자가 매수인으로 바뀌게 돼요. 그러면 이 건물에 대한 차임은 언제까지 매도인이 취득하고 언제부터 매수인이 취득합니까? 요걸 묻고 있는 거예요. 거기 보면 법규에는 수취할 권리 존속기간 일수일로 취득한다 이렇게 된다. 그건 쏘는 말이고 상식적인 이야기야. 이 소유권이 언제 넘어가냐? 이게 부동산이기 때문에 매도인은 갑으로부터 매수인에게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격려가 되면 소유권이 을에게 넘어가요. 그러면 등기가 이전된 시점을 기준으로 요때까지는 날짜로 계산하는 거예요. 요 매도인이 차임 받고 등기 전 받은 이후부터는 매수인이 소유자니까 그 이후로부터는 매수인이 날짜로 계산해서 차임을 받게 된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102조 2항 수취할 권리 존속권 일수일로 취득한다. 이 말을 또 뭐랄까 봐서 뒤에다가 예를 들어놨어요. 방금 칠판 예에 들어놓은 거라. 이런 거는 상식적인 이야기니까. 또 생활에서 이런 것도 못하고 헤매고 있는 사람 대한민국에 어디 있겠냐고 말이야. 누가 안 가르쳐도 알잖아 이런 거는. 따라서 그 밑에다 이거 예 들어놨으니까 집에 가서 꼭 읽어보고. 그 다음 문제는 사용이익이란 말인데 이 용어도 우리 민법 교재에서 지겹도록 나와요. 사용이익이란 말이. 그러면 사용이익은 글자들의 개념은 문제될 게 없어요. 물건을 현실적으로 사용해서 얻은 이익을 사용이익이라 한다 그러는데 이 법정 과실이란 말하고 사용이익은 어떨 때 사용하는가? 그거를 좀 구별할 줄 알아야 돼요. 거기 보면은 세 번째 줄에 이것은 사용이익이란 말은 당사자 사이에 책 좀 읽고 다니세요. 이제 빨리빨리 찾을 줄 알아야 된다니까요. 제가 지금 사용이익이라고 했으면 바로 4번으로 넘어가셔야 된다고. 저는 지금 4번 사용이익 세 번째 줄 이해하고 있는데 그 앞에 펴놓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사용이익 거기 세 번째 줄에 보면 이런 말이 쓰였단 말이에요. 이거는 당사자 사이에 사용대가를 지급해야 할 법률관계가 존재하지 않는 것, 특히 그 의미가 있다. 이 말을 이해를 잘하란 말이에요. 무슨 이야기냐 그러면 방금 법정과실은 이럴 때 사용하는 거예요. 법정과실한 말은 이것도 법정과실도 사용대가니까 사용이익이란 말하고 거의 비스무리하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이 법정과실한 말은 그 세 번째 줄에 쓰였는 거하고 거꾸로 생각하시면 돼요. 사용대가를 받아야 될, 지불해야 될 법률관계가 존재하는 경우, 예컨대 두 사람이 토지에 대해서 임대차 계약체를 했다. 그러면 토지 사용대가로 차임을 지불하겠죠. 이처럼
사용 대가를 지불해야 될 법률관계가 존재한다. 임대차처럼. 이럴 때는 차임이란 용어를 사용하는 거. 이걸 법정과실이라 그러고. 그런데 거꾸로 제 말을 이해를 잘해야 돼요. 거꾸로 얘가 임대차계를 처리하지 않고 가부 토지를 무단으로 사용한다고 말할게요. 그러면 사용 대가를 지불해야 될 법률관계가 존재하지 않죠. 계약관계가 없다 그 말이야. 근데 이 경우도 이 의뢰하는 사람이 나무 토지를 사용한 거는 사실이기 때문에 나무 토지를 사용한 대가는 지불해야 되지 않냐 그 말. 근데 이때는 임대차 계약이라든가 뭐 지상권 계약이라든가 이런 계약이 없지 않냐 그 말이야. 그러니까 차임이라든가 지료란 말을 쓸 수가 없겠죠. 그러니까 이때는 차임이나 지료란 말 대신에 무슨 용어를 사용하느냐, 사용 이익이란 말을 대신 쓴다 그 말이야. 사용 대가를 지불해야 될 법률관계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근데 사실은 이 사용 이익이란 용어는 차임이나 지료하고 다를 것은 없잖아요. 따라서 그 다음 줄도 아주 중요해요. 그러나 그 실질은 과실과 다르지 않으므로 차임이나 지료하고 다를 것 없다 그 이야기야. 과실과 다르지 않으므로 과실에 관한 민법 규정이 유추 적용이 된다. 이 말이 민법에서 그렇게 중요해요. 그래서 이제 그 밑에다가 예컨대 가지고 96년 1월 20일 판례를 하나 써놨는데 이 판례가 우리 시험에 또 그렇게 많이 출제가 돼요. 올 시험에도 또 나왔고. 요거는 나중에 물권법 공부할 때 이 판례나 또 가르치는데 10분이 날라가요. 따라서 이 판례는 96년 1월 20일 판례는 나중에 물권법에서 점유권 공부할 때 배우니까 그 위에까지만 이해를 해두라고 말이에요. 여기에 법정과실한 말을 어떨 때 사용하고 사용이익이란 말을 어떨 때 사용하는가. 그거는 딱 구별 기준이 이 사용대가를 지불해야 될 법률관계가 존재하냐 그렇지 않느냐 그걸 가지고 구별하면 된다 말이에요. 임대차 계약 체결했다. 재산권 설정 계약 체결했다. 그러면 사용대가를 지불해야 될 법률관계가 존재하는 거니까 그런 경우는 차임이나 지료란 말을 쓰는 거예요. 근데 나무 토지를 그래서 그 두 번째 줄은 예의 드러났죠. 예컨대 타인의 토지를 무단으로 전혀 사용했다. 이렇게 예의 드러났잖아요. 이렇게. 이럴 때는 사용대가를 지불해야 될 법률관계가 없잖아요. 임대차가 체결한 적이 없잖아요. 이럴 때는 차임이란 말을 쓸 수가 없기 때문에 사용이익이라는 용어를 대신 쓴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이 사용이익이 사실은 법정과실, 차임이나 지료하고 다를 것이 없기 때문에 과실에 관한 규정을 유추 적용한다. 그래서 이런 판례가 나와 있다. 이런 이야기. 그래서 그 판례는 나중에 물권법에서 점유권 공부할 때 집중적으로 배우니까 보류해놓고 체크만 딱 하면 된다 그 이야기야. 그 앞에 구절까지만 이해를 해두라면 과실은 어떨 때 사용하고 사용이익은 어떨 때 사용하는가 요것만. 그런 다음에 이제 여기까지 하고 이제 요 교재를 내보세요. 요 교재를 몇 페이지를 펴냐 그러면은 앞부분은 이제 부동산과 결혼이 지금 요약이 되어 있고 저기 48페이지부터 그러니까 48페이지 앞에가 이제 막 공부방 써놨고 그 참고서 보고 뭐 쓸데없는 소리 써놨으니까 거기 지금 48페이지부터가 이제 우리 민법과 요약이 됐는데 한 번은 읽어본 사람 알겠지만 도대체 뭐를 해놓은지를 알 수가 없도록 써놨죠. 특히 공부 처음 한 사람은 뭐 박스 몇 개 단어 몇 개 쭉쭉 써놨는데 이거는 기초 입문서가 아니죠. 이건 요약집이에요. 요약집. 이건 대한민국 출판사 나오는 거의 대부분의 입문서가 있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초보자들한테는 아무런 도움이 안 된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도 제가 하자는 대로 그대로 따라오셔야 돼요. 이거를 이제 이대로 하면은 절대로 도움이 안 되니까 필요한 것만 체크를 해서 우리가 지금 기초 입문이니까 입문 과정에서 꼭 알아둬야 될 것 이런 것들만 좀 핵심적으로 짚고 넘어가자 말이에요. 그리고 나중에 여름에 민법 공부를 어느 정도 끝낸다면 내년 한 여름쯤 되면 민법 공부 어느 정도 됐을 거예요. 개론도 마찬가지겠지만 그때 요 입문서를 한번 봐보세요. 그러면 제가 하는 말이 실감이 날 거예요. 아, 민법 선생님이 이래서 그때 짜증을 잔뜩 내면서 이건 도움이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구나 하고 이거는 공부가 어느 정도 된 사람 우리 같은 사람이 봤을 때 이게 이해가 되는 거예요. 우리 같은 사람이. 여러분들 초보자는 전혀 뭔 말인지를 알 수가 없고 따라서 지금부터 뭐를 하느냐 다시 원점으로 돌아와서 민법 1118개 조문이
권리를 기준으로 크게 세 등으로 나눠 볼 수 있다. 항상 이걸 염두에 두세요. 권리 주체, 여기는 자연인, 법인이 있고, 쓸데없는 것에 신경 쓰지 말고 이 큰 줄거리를 항상 머릿속에 정리하고 여기다 살붙여가는 과정이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 권리 객체, 가장 중요한 것이 물건이니까 물건에서 민법 규정이 됐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권리의 변동. 이 권리 변동에서 중요한 것은 권리 변동의 원인이 아주 중요하다고 가르쳐줬죠. 뭐 때문에 권리가, 이 변동성에는 권리가 발생하고 변경하고 소멸한다는 요 말이 다 내포되어 있고, 권리가 뭐 때문에 발생, 변경, 소멸하는가. 권리 변동 원인이 중요하고, 여기가 크게 이제 두 가지로 구별해야 된다고 그렇게 줬어요. 계약과 같은 대부분의 경우는 계약과 같은 법률 행위에서 권리 변동이 일어나지만 상속처럼 법률 행위에 의하지 않고 권리 변동이 일어나는 경우도 있고, 이거를 학자들은 법률 행위에 의하지 아니한 권리 변동을 법률로 규정한 권리 변동 이렇게 이야기한다. 큰 줄거리 딱 찾고, 우리 시험법에 주체격치는 안 들어가지만 기본적인 내용 입문 과정에서 여기까지 마스터했고, 따라서 프린트물 21페이지짜리 10번 이상 읽으라고 내가 신신당부를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시험법에 들어간 것이 권리 변동이니까 그 중에서도 중개업의 대상이 되는 것은 법률행위라고 점수를 가르쳐 줬어요. 이 법률행위가 중개업의 대상이 되니까 우리 중개 업무하고 관련된 민법 시험 범위는 법률 행위에 의한 권리 변동 요 한 파트가 우리 시험에 들어가고, 따라 지금부터는 이 법률 행위에 의한 권리 변동 요 부분이 우리 시험에 들어가니까 요걸 집중 공부를 하자 그 이야기고, 이게 지금 요약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그 요약 입문서에 48페이지부터. 따라서 요거는 프린트물 보시고, 프린트물이 요게 쓰였다고 주체 객체가. 그 다음에 여기 요약집에는 입문서에는 권리 변동, 법률에 의한 권리 변동 우리 시험표 요거 들어가니까 요게 요약이 되어 있다고 말할게. 순서가. 이걸 항상 머릿속에 담아야 돼요. 민법은 권리 주체 객체 변동으로 구별이 된다. 주체 객체는 시험표에 안 들어가나 우리 입문 과정에서 이걸 배웠고, 그게 프린트물이 요게. 그래서 버리지 말면 안 되고, 그 다음에 이 요약집은 세 번째 법률 행위한 권리 변동, 이게 우리 시험표에 들어가니까 법률 행위와 중개업 대상이고, 요걸 저번 시간에 그렇게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요걸 지금부터 배우자 그 말이에요. 요 입문서를 통해서. 따라서 이걸 딱 전제를 해놓고, 그런 다음에 이제 49페이지 보면 거기도 지금 엉망으로 지금 정리가 됐는데, 저번 주 우리가 배운 것 중에 법률관계를 배웠죠. 사회규범에 도덕, 종교, 관습, 법 여러 개가 있는데 그 중에서 법에 의해서 규율되는 생활관계를 법률관계라고 부르죠. 제일 위에 그 도표가 그거 있잖아. 근데 거기 보면은 그냥 도덕, 종교, 관습, 법 이렇게 화살표 찍어놓고 법률관계 있잖아요. 이러면 안 된다고. 법에 의해서 규율되는 생활관계만 법률관계를 한다고. 그 다음에 도덕이나 종교, 관습에서 규율되는 생활관계는 인간관계라고 가르쳐드렸죠. 저번 시간에. 이 법률관계는 우측에 보세요. 권리의무로 나타난다 말이야. 권리관계, 의무관계 이렇게. 그 대신 이제 도덕이나 종교, 관습에서 규율되는 생활관계는 인간관계라 그러고, 요거는 권리 의무가 나타나지를 않는다는 점에서 법률관계 틀리자. 저번 시간에 집중 가르쳐줬고, 요 부분은 요 프린트물 있죠. 요 프린트물 자세히 있잖아. 법률관계, 인간관계가. 근데 그 앞에서부터 지금 잘못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게. 법에 의해서 규율되는 상관관 법률관계 이렇게 해야 되는데, 요 도표를 보면 사회규범에 도덕, 종교, 관습, 법이 있고 화살표고 법률관계라니까 도덕이나 종교 등에서 규율되는 상관관계도 법률관계라고 착각하게 만들어놨다 그 말이야. 근데 그렇게 착각이 뭐 엉망이 된다 그 이야기고, 제 이야기는 대중에서 알아들었을 거야. 그래서 권리의무가 나타나고 나머지 도덕, 종교, 관습에서 규율되는 상관관계 거기다 이렇게 해야죠. 화살표 인간관계라고 써놔야죠. 이렇게 비교해서. 이 인간관계는 권리의무가 나타나지 않고 이렇게. 이 부분은 이 프린트물에 자세히 설명이 되어 있으니까 저번 주에 가르쳐드렸으니까 그걸 보시면 되고, 처음부터가 지금 엉망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게. 좀만 쉬었다 하죠.